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재 40쪽 일단 펴놓으시고요. 투자론 지난주 이어서 한 번 더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작년에는 투자론에서 9개 정도 출제가 되었다 그랬었고요. 상당히 많은 문항수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제가 반복해드리면 귀찮아하거나 지겨워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할 때마다 투자론 같은 경우는 정리를 잘 해주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0쪽. 자,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론에서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6개를 공부합니다. 첫 번째 공부하시는 내용은 이제 지렛대 효과라는 거, 지렛대 효과라는 거 공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위험과 수익. 세 번째는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 분산 투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화폐 시간 가치 계산, 시간 가치의 계산. 다섯 번째가 이제 현금 수지의 측정. 마지막 여섯 번째가 이제 투자 분석의 기법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 무조건 진도만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그동안 수업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업에서 이제 첫째 시간에 총론이란 걸 공부하셨어요. 총론. 둘째 시간에 경제론에서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했고요. 셋째 시간에 이제 투자론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었고, 오늘은 요걸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일단 보시면 총론에서는 우리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과 복합 부동산이라는 거 비교 정리를 하셨습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복합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견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건 복합 부동산이고 그렇습니다. 법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협의 광의가 있는데, 토지와 거정청물은 협광에 둘 다 있고, 준부동산이 없으면 협의, 준부동산도 있으면 광의. 그러니까 협의에는 토지와 거정청물만 있는 거고, 광의에는 토지와 거정청물 플러스 준부동산이 존재하는 거예요. 경제적 측면 5개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한 번 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건 다 암기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술적,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총론에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정리. 두 번째, 토지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자, 건축이 가능한 토지, 주상공, 그러면 택지고, 요거 받고 건축이 안 되는 토지까지 모두 포괄하는 말이 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이 되고 있으면 이거는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되고 있으면 이거는 이행지. 그래서 머릿속에 세로 바뀌면 후보지, 가로 바뀌면 이행지인데, 그게 상호간인지 내에서인지를 구분하여 정리를 하시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이 필지와 획지에 대한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법적 개념의 토지를 필지라고 한다면, 가격이 비슷한 경제적 개념의 토지가 획지였습니다. 도로에 좁은 접속면이 있고 자루형 모양을 띠게 되는 토지를 대지, 어떠한 접속면도 없고 허가 안 나는 토지를 맹지 그랬었죠.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그러면 나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면 건부지인데, 나지는 통상 건부집에서 가격이 비쌉니다. 건부지가 싸죠. 이걸 네 글자로 건부 감가라고 하고, 예외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하고 그러면 건부 증가될 수도 있다 그랬었습니다. 법적 소유권은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을 법지라고 한다면,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을 빈지라고 얘기를 했었고, 비어 있긴 비어 있는데 건폐율 때문에 비어 있으면 공지,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면서 비어 있으면 공한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놀리고 있는 땅은 유휴지,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땅은 휴안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책에는 없는데 제가 필기 하나 해드린 게 있습니다. 주택을 분류할 때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할 수는 있는데, 단독주택은 또다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고 했었어요. 진짜로 했다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워드 좀 잡아달라 그랬습니다. 5계층 이상일 때 아파트라 그랬죠. 예, 초과가 뜨면 연립이라고 했고 330이 뜨면 다중이가 330이라 그랬어요. 330의 다중이 초과의 연립 5계층 이상일 때 아파트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총론 마지막 수업이 부동산의 특성이었는데요. 자연적 특성 위주로 공부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 자,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게 부동성, 물리적으로 감가가 불가능한 게 영속성, 물리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게 부증성,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게 개별성. 이거 4개만 알아도 된다 그랬어요.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자, 국지화되고 외부 효과 지역 분석해야 되고 임장 활동하고. 영속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4가지 있었죠. 예, 첫 번째는 재생산 이론 적용이 불가능하다. 소유와 이용이 분리되면서 임대차 시장 발달한다. 그 다음에 가치 보존력 투자재 그리고 장기 장래 예측. 자, 부증성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물리적 공급은 완전 불가능. 부증성이고 예외 없이 40개는 40개로 고정. 하지만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한데 이것은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다. 40개는 가만히 고정돼 있고 그 사이에서 용도가 전환되어서 10개, 15개, 20개, 25개 이렇게 가능하다 그랬고요. 개별성은 일물일가의 법칙 안 된다. 그 다음에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된다. 그 다음에 원리 이론 도출 비교가 곤란하다. 여기까지가 첫째 주에서 저랑 수업했던 총론이었고요. 둘째 주에 이제 우리 수업했던 수요 공급 이론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공부해야 될 내용은 총 5가지로 공부합니다. 첫 번째, 유량과 자량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 플로우 개념이 유량이고요. 일정 시점 스톡 개념이 자량인데 유량은 임대료 지대, 소득 수익,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신규 주택 공급량 이런 것들은 다 유량이었고 가격, 가치, 지가, 인구, 재산, 자산, 국부, 외채, 외환 보유액 이런 것들 주택 재고량은 자량이다 그랬습니다. 자,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이 수요량의 변화라면 해당 재화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수요의 변화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재화의 가격 곡선상의 점의 이동, 수요의 변화는 해당 재화 가격 이외 곡선 자체 이동. 이 중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감소시키는 요인 이런 것들은 가격 이외가 나와야 되겠죠. 먼저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막 움직이면 요거는 정상재,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막 움직이면 그거는 열등재 그랬고 X재 가격과 Y재 수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재화가 2개 나오면서 순서 앞에 건 가격, 뒤에 건 수요 요게 같은 방향이면 대체재, 반대 방향이면 보완재. 그래서 대체재 가격 상승 그러면 내거 수요 증가, 대체재 가격 하락 그러면 내거 수요 감소. 반면 보완재 가격이 상승했을 땐 내거 수요가 감소되고요. 보완재 가격이 하락해야 내거 수요가 증가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탄력성. 탄력성은 이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가지고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1이면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무한되면 완전 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그런 얘기 했었고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완전 탄력, 완만하면 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인데 대체재가 많고 용도 전환이 용이하고 장기고 주거용이고 사치재면 수요가 탄력적이지만 그 반대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그랬고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저가 정책, 가격을 인하시키는 정책이 총수입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시키는 고가 정책이 총수입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우하향하는 곡선,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곡선,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이 균형이고 균형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결정이 될 건데 이때 QD 이퀄 얼마, QS 이퀄 얼마 이 자료를 보고 균형 가격, 균형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QD와 QS 같게 만들어서 한 놈 좌변, 한 놈 우변에다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P가 나온다 그랬죠. 그 P가 균형 가격이고요. P를 대비해서 나오는 Q가 균형 양이 된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 감소되면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 증가되면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 감소되면 가격 상승의 양 감소.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되거나 둘 다 감소되면 가격은 모르고 양만 증가 감소할 수 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되거나 수요 감소 공급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 하락하는데 양을 알 수가 없다. 결론은 수요 공급이 동일 방향 움직일 때는 가격을 모르고 반대로 움직일 때는 양을 모른다. 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가격 불변,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양 불변.
요까지를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에서 썼습니다. 자, 투자론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셨냐면 세 개 공부하셨어요. 세 개. 먼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었고, 우리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성하면서 현금 수지 측정을 한번 해봤었고, 그 다음에 LTV DTI 적용해서 은행에서 얼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는데, 요거는 한 번 더 할게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투자론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투자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난이도도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출제 비중도 가장 높은 파트가 부동산 투자론이니까. 자, 투자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는 것을 공부할 건데, 지렛대 효과 어떤 건지 책은 안 보셔도 되고요. 칠판만 딱 쳐다보시면 됩니다. 필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지렛대 효과. 영어로는 이제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레버리지. 그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레버리지로 나온 적도 있으니까 레버리지 지렛대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자, 물건을 들려 그래요. 물건을 들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못 들겠어. 그때 가져오는 게 지렛대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을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 자본, 내 돈만으로 사기가 힘들면 뭘 가져오냐면 부채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지렛대 가져온다. 내 돈으로 안 될 때 부채 가져온다. 부채를 썼을 때 벌어지는 일을 지렛대라고 불러요. 부채. 예. 자, 부채는 자기 자본인가요? 타인 자본인가요? 타인 자본에 대해서는 뭐를 지불해야 돼요? 이자,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따라서 부채를 쓰려는 이유는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채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익이 증가될 수는 있겠지만 위험도 같이 커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채를 쓰는 순간 위험이 안 커질 수가 없다. 요거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렛대 종류는 세 가지 지렛대가 있어요.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라는 게 있는데, 뭐 중립적 지렛대는 시험에 잘 안 나올 거고,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이름만 듣고 대답해봐요. 정의 지렛대는 부채 잘 쓰는 경우, 못 쓴 경우, 부채 써서 좀 잘 되는 경우를 정의 지렛대라 그래요. 부의 지렛대는 느낌상 부채를 잘 못 쓴 경우. 그럼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게 정의 지렛대겠는지 부의 지렛대겠는지 판단 한번 해보세요. 자, 부동산에 구입을 위해서 부채를 끌어왔어요. 부동산에 투자를 했더니만 수익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수익으로 빚을 갚고 돈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이건 무슨 지렛대? 정의 지렛대가 되겠죠. 느낌 왔죠? 예. 부의 지렛대는 뭐냐면, 자, 부채를 끌어다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뭐 수익은커녕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부동산에서 수익도 안 났는데 뭐는 내야 되니까, 이자는 내야 되니까 내가 부동산에서 난 수익으로 이자 감당도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지렛대? 부의 지렛대. 근데 정의 지렛대든 부의 지렛대든 이건 현재 발생하는 일일까요? 미래 발생하는 일일까요? 미래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따라서 부채를 쓰는 순간 뭐가 커질 수도 있지만, 수익이 커질 수도 있지만 위험도 같이 커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을 안심시킨다는 거지.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하게 되면 부채를 썼을 때 위험이 감소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소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시험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러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고하게 내 개념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채를 쓰면서 위험을 줄일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부채를 안 쓰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고, 부채를 쓰는 순간 수익만 커지는 게 아니라 위험도 같이 커진다. 이걸 꼭 좀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알겠죠? 부채 쓰면서 위험을 줄일 방법은 없어요. 부채를 쓰면 수익뿐만 아니라 위험도 같이 커진다.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 됐어요? 두 번째. 누구든지 이제 부채를 쓸 때는 정의 지렛대를 예상하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 지렛대는 우리 본 수업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요. 입문 과정에서는 정의 지렛대만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정의 지렛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정의 지렛대는 부채를 잘 쓰는 경우에 못 쓴 경우예요. 잘 쓴 경우인데, 부채를 잘 쓴 경우 정의 지렛대는, 자, 따라해 보세요. 지분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제가 지금 수익률이란 말은 생략하고 단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분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정의 지렛대에서는 지분 수익률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총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의 순서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정의 지렛대는 방금 제가 지분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의 순서를 했지 않습니까? 요걸 일단 암기부터 하고 들어갑시다. 지총저 해봐요. 요거 지금 따라 하시면 나중에 따로 암기 안 해도 되는데, 지총저. 지분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총자분이고, 그 다음 저당이고, 그래요. 지총저 순서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이제 지분 수익률이 뭔지가 궁금하실 거고요.
총자본 수익률이 뭔지가 궁금하실 거고 저당 수익률이 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개론이 이렇습니다. 이게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당 수익률이라는 건 두 글자로 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세 글자로 이자율. 우리 은행에 돈 빌릴 때 금리 몇 프로다 그러잖아요. 그 금리 몇 프로를 세 글자로 뭐라 부르고 이자율 그러고 다섯 글자로 저당 수익률 그래요. 그럼 시험에서는 쌤 저기 금리, 이자율, 저당 수익률 중 뭐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지만 셋 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떤 출제위원은 이걸 무조건 금리라 그래요. 어떤 출제위원은 무조건 이자율이라 그러고 또 어떤 출제위원은 이걸 저당 수익률이라고 해버립니다. 쌤 이게 왜 수익인데요? 하시는 분들은 자 보세요. 돈을 빌린 우리 입장에서는 이자가 부담이지만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는 이자가 뭐죠? 수익이죠. 그게 수익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당 수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하고 그 대가로 얻는 수익이라고 해서 저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 입에서 저당 수익률이라는 말이 나가면 이거는 집에 가서 따로 암기하지 말고 나올 때마다 그냥 같이 해결해서 그냥 끝내버립시다. 저당 수익률은 두 글자로 금리고 세 글자로 이자율이다. 그러면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총투자액분의 순수익입니다. 총투자액분의 순수익인데 얘는 공식이라고 하기도 좀 손부끄러워요. 그냥 보이세요? 손부끄러워하는 거? 그냥 공식이 총투자액분의 순수익인데 됐습니다. 이거는 몰라도 돼. 왜 몰라도 되는지 좀 있으면 알게 되고 지분 수익률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분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 어떻게 구하냐면 지분 투자액분의 순수익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뭘 빼줘야 되냐면 이자를 빼줘야 돼요. 지분 투자액분의 순수익 한 다음에 이자를 빼줘야 되고 이 공식이 중요한데 이 공식은 나중에 이제 암기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느낌을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자, 분모분의 분자가 수익률이거든요. 뭐 분에 뭐 해줘야지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한 금액 1억이다. 근데 순수익 2천만 원이다. 그럼 1억 분의 2천 해줘야지 수익률이 나오는 거야. 1억 분의 2천 하면 수익률 몇 프로? 20%. 이 계산 못하는구나. 1억 분의 환장하겠다. 1억 분의 2천만 원 하면 수익률 몇 프로? 20%.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분 수익률은요. 떠난 돈도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 들어온 돈도 내 주머니로 들어온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돈도 무슨 투자에? 지분 투자에. 부채는 빼고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 들어온 돈도 순수익을 다 내 주머니로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갚아야? 이자를 갚아야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나온 돈도 어디서 나온 돈?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 들어오는 돈도 내 주머니로 넣을 수 있는 돈이 지분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칠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장차 뭐가 되실 분들이라면 중개업자가 되실 분들이에요. 중개업자가 되실 분들인데 이런 경우에 많이 여러분들이 봉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개하는 물건이 얼마짜리냐면 예를 드는 겁니다. 1억짜리예요. 근데 1억만 넣으면 2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부동산이 이 부동산이 1년 뒤에 2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입니다. 돈만 있으면 정말 내가 사고 싶어. 중개업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그런 부동산이 있다니까. 알겠죠? 그럼 사면 되지. 돈이 없다니까. 지금 4천만 원밖에 없다니까. 4천만 원밖에. 그 부동산 1억짜리인데 내 돈이 4천만 원밖에 없다니까. 그럼 6천만 원을 빌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빌려와야 되는데. 자, 그럼 갑시다. 자,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투자액이라고 적을 거예요. 투자액. 자, 투자액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거, 남의 거, 총. 그럼 1억은 뭔 투자액? 총투자액이지. 1억은 총투자액. 맞나요? 1억은 총투자액. 자, 그럼 6천은 타인 자본 맞습니까? 타인 자본. 4천은 자기 자본이고, 자기 자본을 자 따라해 보세요. 자기 자본, 지분, 자본. 이 세 개 다 같은 말입니다. 자기 자본을 자기 빼고 그냥 자본 그러기도 해요. 내가 자본이 없어서 내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본을 두 글자로는 자본, 또 두 글자로 지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분, 자기 자본, 자본은 다 같은 말입니다. 특히 회계학에서는요, 지분이란 말 잘 안 써요. 자본이란 말을 써요. 어쨌든 이건 지분입니다. 그럼 무슨 투자에 이거? 지분 투자에. 됐어요? 6천만 원 갖다 우리는 부채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에다가 뭐를 합치면? 지분에다가 부채를 합치면 총투자액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맞죠? 근데 내 돈이야 뭐 내 거니까 관계없는데 부채 같은 경우는 뭐를 내야 돼요? 이자를 내야 되죠. 그래서 항상 10%가 나옵니다. 10%. 6천만 원에 10%를 달래. 자, 그러면 대답하시죠. 10%를 아니요, 글 따라 할 필요는 없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10%를 두 글자로
금리라 그러죠, 금리. 했는데. 방금 했는데. 10%를 두 글자로? 세 글자로? 다섯 글자로? 요 10%가 저당 수익률이에요. 두 글자로는 금리, 세 글자로는 이자율. 그래서 아까 제가 지총저 소개해 드린 적 있죠.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렛대 효과 시험 문제 낼 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지총저 중 저는 시험 지문에 반드시 줍니다. 몇 프로라고. 그러니까 10%라고 주는 건 아니고. 수업이 힘드네. 그 10%라고 주는 건 아닌데 8% 나올 수도 있고 뭐 7% 나올 수도 있는데 시험에서 금리는 몇 프로라고 주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 문제를 못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총저 중 적어도 뭐는 신경 쓰지 말자. 저는 신경 쓰지 말자. 시험 지문에 저는 꼭 주니까.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금리만 안 봐봐요. 금리 10% 같으면 요즘 세상에 10% 같으면 낮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중개업자로서 양심적으로 지금 10% 금리를 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한테 부동산 투자하라 그래야 돼? 하지 마라 그래야 돼요? 하라 그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정해지랬다가 나오거든요. 정해지랬다가. 수익률 두 개 더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안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총저 중 뭐는 계산했어? 저당 수익률은 계산할 필요가 없지,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는 총자본 수익률하고 지분 수익률만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셨죠? 근데 아까 제가 총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자, 잠깐 왔다 갈까요? 총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뭐 분의 뭐라 그랬어요? 총투자액 분의 순수익이라 그랬잖아. 근데 제가 이거는 공식이라고 하기도 손 부끄럽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총투자액이 얼마예요? 1억이고 순수익이 얼마예요? 2천. 그럼 수익률 몇 프로? 20%. 요거는 공식이라고 따로 암기할 게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총투자 금액이 1억이고 순수익이 2천이면 수익률은 그냥 20%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지분 수익률만 구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정해지랬든지 부해지랬든지를 파악해서 돈 빌리세요? 빌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해지랬든지 부해지랬든지 해석하기 위해서 마지막 지분 수익률을 계산할 건데 원래 공식은 이래요. 원래 공식은 지분 투자액분의 순수익 마이너스 이자인데 우리 검지 한번 꺼내보세요. 검지 한번 꺼내서 제가 탈환들 한번 해보세요. 자, 내 돈, 수익, 이자. 자, 시계 방향으로 내 돈, 수익, 이자 하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 알죠? 시계 방향. 어떻게요? 내 돈, 수익, 이자. 한 번 더. 내 돈, 수익, 이자. 내 돈, 수익, 이자, 내 돈, 수익, 이자 하시면 돼요. 그게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은 자, 지분 투자 기금액이 얼마죠? 4천이죠? 순수익이 얼마죠? 2천이죠? 근데 빚 갚아야 되잖아요. 6천만 원에 10% 이자를 냅니다. 6천만 원에 10% 이자면 600을 빼는 거예요. 6천만 원에 10%니까. 그럼 다 대답. 내 돈 얼마? 4천. 수익은 얼마? 2천. 이자는 얼마? 600. 이자 600은 어떻게 구했어요? 6천에 10%예요. 6천에 10%? 그러면 2천에 600 빼면 1,400 나오거든요. 요걸 4천으로 나누면 35% 나와요. 맞나요? 예. 자, 그럼 봐보세요. 그 비싼 이자 10%를 내더라도요. 지분 수익률이 지금 몇 프로라서? 35%라서. 총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라서? 20%라서. 저당 수익률은 10%라서 완벽한 지총저가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업 하실 때 그 매수 의뢰인,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의뢰인이 오면 실제로 이렇게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요.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서 이 부동산을 전액 자기 자본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몇 프로고, 그 다음에 50% 대출 꼈을 때 수익률은 몇 프로고, 60% 대출 끼면 몇 프로고, 80% 대출 끼면 몇 프로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몇 프로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앞으로 브리핑을 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한 개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중개업을 하실 분들이 이렇게 진짜로 엑셀로 딱 이쁘게 브리핑 자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가 의뢰인한테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 평균 뭐 예를 들면 금리 예금 수익률이 평균 몇 프로고 지금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 몇 프로니까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렛대 효과에 대한 명확한 일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요. 일로 한번 나보시죠. 자, 우리 부동산 투자론 첫 번째 시간에 지렛대 효과라는 걸 공부했습니까? 예,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딱 세 가지만. 자, 지렛대는 부채를 썼을 때 벌어지는 일 맞습니까? 부채를 쓰면 수익은 커지고 위험은 줄어들죠. 그러면요, 수익도 커지면서 위험도 같이 커지죠. 부채를 쓰면서 위험을 줄일 방법이 있긴 하잖아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부채를 쓰면 위험 무조건 같이 커진다. 됐어요? 두 번째, 정해 지렛대 효과를 누리려고 부채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정해 지렛대 효과를 누리려면 수익률의 순서가 어떤 순서? 지, 총, 저. 제일 큰 게 지분 수익률. 그 다음 총자본 수익률. 그 다음
저당 수익률인데 저당 수익률은 지문에서 준다 그랬지. 두 글자로. 금리. 세 글자로. 이자율. 총자본 수익률은 총투자액분의 순수익인데 뭐 됐고 공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시험에서 잘 구하라고 하지도 않고. 총자본 수익률 구하라고 한 적이 시험에 없어요. 됐고. 문제는 지분 수익률인데 지분 수익률은 원래 공식은 지분 투자액분의 순수익 마이너스 이자 지급액인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내 돈, 수익, 이자. 이 바닥 저기 공식 외우는 거 장땡 아니에요. 시험장 가서 풀 수 있는 게 장땡이지.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 구하라 그러면 남들 공식 더듬고 있을 때, 공식 기억 소환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제일 먼저 뭐 찾아서 내 돈 찾아서 밑에 넣고 수익 찾아서 왼쪽에 올리고 이자를 빼주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딱 세 개. 부채를 쓰면 수익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 같이 커진다. 정해지렛대에서는 수익률의 순서가 지총저, 지분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의 순서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인 지분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은 내 돈 수익 이자, 내 돈 수익 이자 이렇게 처리한다. 됐나요? 예, 요게 지렛대 효과. 두 번째.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위험과 수익을 왜 공부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투자라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수익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지피지기입니다. 지기지피가 아니고 지피지기입니다. 그럼 뭐부터 알아야 되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적부터 알아야 돼요. 적부터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투자에서 적은 아마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투자론 교재가 수익 먼저 나오고 위험 나오는 교재가 없다는 거예요. 투자론 교재 순서가 뭐부터 나오고 적의 투자의 적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판단하고 수익을 따지는 겁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도 수익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위험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험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한번 나보죠. 이건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한번 더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총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위험. 자, 총위험에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이 되는데 과연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뭐냐? 자, 체계적 위험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죠. 자,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지는데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또는 비례관계할 때 위험을 우리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에 반해서 비체계적 위험이란 건 특정 개별 기업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위험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비체계적 위험 피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합니다.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하는 거고요.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하려는 위험이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칠판 보세요. A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은 집중 투자고요.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요 4개 기업에 모두 투자하는 것을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 한 개 기업에만 투자하는 건 집중 투자.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입에서 포트폴리오란 말이 나오면 요거는 집중 투자, 분산 투자인데 자, 지금 4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했는데 결과를 봤더니만 얘는 수익이 좋았어요. 얘는 수익이 안 좋았고 얘는 수익이 좋았어요. 얘는 수익이 안 좋았고 근데 지금 수익이 안 좋은 기업은 누구와 누구냐면 B와 D 기업만 수익이 안 좋아요. 자, 다시 B와 D 기업만 수익이 안 좋다고요. 그럼 B와 D가 어떻게 수익이 안 좋은지를 조사해 보니까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대요. 아니면 영업 경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영업이익이 안 난대요. 장사를 해도. 아니면 회장님이 구속되셨다든지 어떤 특허 소송에 휘말려 있다든지 해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있대요.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법적 소송 문제 이런 것들은 모든 기업이 다 영향을 받는 위험은 아니잖아요. 누구랑만 B와 D라는 특정 개별 기업만 영향을 받는 그런 위험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기업들의 분산 투자만 잘하면, 즉 포트폴리오만 잘 구성하면 피할 수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런 위험을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자?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자.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법적 소송 문제 등 특정 개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 이런 위험을 지금부터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 이해하셨어요? 예. 그럼 이번에는 이자율이 변한다. 그렇게 이자율이 변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 아니면 IMF 구제금융, 미국 금융위기 등 거시적 경기 불황이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은 누가 영향을 받냐면 ABCD가 다 영향을 받아요. ABCD가 다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기업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은 세상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산 투자하고 싶어도, 즉 포트폴리오 짜고 싶어도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은 없이, 예외 없이 모든 기업들이 다 영향을 받으니까 분산 투자로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의미를 지금부터 뭐라고 하자? 체계적임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임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자율, 인플레, 경기 변동 등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짜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뭐죠? 비체계적 위험.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비체계적임이 떡 하고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피하면 돼요. 뭐해서? 포트폴리오 짜서. 알겠죠? 비체계적임을 처리하는 방법은 피하시면 돼요. 피할 수 있는 거니까.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면 되지. 근데 체계적임이 여러분들 앞에 떡하니 왔어요. 그럼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으면 감수해야 돼요. 자, 다시. 체계적 위험은 방금 피할 수 있댔어? 없댔어? 없어. 없으면 뭐 해야 돼? 감수해야지. 근데 바보같이 세상에 위험만 감수하는 사람은 없지. 위험 감수하면서 수익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겠지. 그래서 뭐가 커지면? 뭐도 커진다. 위험과 수익의 이 같은 관계를 비례관계라 그래요. 비례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이걸 갖다 우리가 상쇄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상쇄 알려드렸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절 보시고. 상쇄는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요? 그래요. 카바라고 읽어요, 이거 갖다가. 자, 주식은 위험해요? 주식은 위험이 크냐고요? 근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위험하다는 단점을 알면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수익이 높다는 장점이 그 위험이 크다는 단점을 커버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높은 위험은 뭐로 상쇄되기 때문에, 높은 수익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위험하다는 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수익이 높다는 장점이 그 위험이 높다는 단점을 상쇄하고 커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금에 투자하는 사람들. 정기예금은 수익이 높아요, 낮아요? 수익이 낮은 건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예? 수익이 낮은 게 장점이라고? 분명히 장점이라 했는데 아까. 특이하시네. 강의 말이 통해야 강의를 해먹는 거예요, 저도. 다시 수익이 낮은 건 단점이죠. 예. 근데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익이 낮다는 단점을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수익이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그 수익이 낮다는 단점을 커버해주고 상쇄해주는 거예요. 방금 제가 보니까 위험과 수익은 서로가 서로를 상쇄해주는 관계가 맞네요. 근데 상쇄하려면 꼭 같은 방향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쇄 한번 시켜주세요. 높은 위험은 뭐로 상쇄? 높은 수익으로 상쇄. 높은 위험을 낮은 수익으로 상쇄시킬 수는 없습니다. 낮은 수익은 뭘로 상쇄? 낮은 위험으로 상쇄. 낮은 수익을 높은 위험으로 상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1년 동안에는 위험과 수익은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켜주는 관계인데 상쇄하려면 꼭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상쇄가 되니까 상쇄와 비례를 같은 말로 인지하고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지금 오늘 같은 말 진짜 많이 했어요. 세 번째인데 기억날지 모르겠다. 자, 저당 수익률을 두 글자로. 금리를 세 글자로. 이자율. 기억나세요? 자기 자본을 두 글자로. 지분 또는 자본. 상세는 같은 말로 비례는 같은 말로 상세 또는 뭐 카바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체계적 위험은 못 피하니까 감수해야 되고 감수하면서 수익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할 거니까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가 되는 거고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만 잘하면 피할 수 있는 거니까 피하시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 봤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건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하는 것처럼. 진짜 처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번 보세요.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는 이제 분산 투자하자는 걸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분산 투자. 분산 투자.
방금 배웠으니까 대답하세요. 분산 투자하면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가 되나요? 아니죠. 분산 투자는 아무리 잘해도요. 무슨 위험만?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면 대박이 날까 안 날까? 안 나요. 포트폴리오는 처음부터 대박 내자는 자산 배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정된 수익을 얻자는 자산 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가 추구하는 방향은 대박이에요? 안정된 수익이에요? 안정된 수익이 뭔지 아시죠? 그럼 대답해 봐요. 먹을 때 많이 먹겠다, 적게 먹겠다? 적게 먹으려고 포트폴리오 짜는 거예요. 대신 잃을 때 적게 잃어요. 이게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목적은 대박 쪽박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최고의 수익, 쌤 저는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데요. 대박을 저는 났으면 좋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포트폴리오 짜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포트폴리오 짜시면 안 되고 어디 해야 돼? 요즘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4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100배 올랐다, 비트코인이. 그런 데다가 몰빵하시면 대박 날 수 있어요. 100배 오르고 100배. 1억 투자하면 100억. 그 투자하면 이제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집중 투자. 있는 돈 싹 끌어다가 친척들한테 빌리고 대출 다 받고. 근데 이게 집중 투자는 뭐 찰 수 있다? 쪽박 찰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태초의 포트폴리오 목적은 대박 쪽박이 아니라 안정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하면 안 되고 분산 투자해야 되고, 근데 분산 투자를 아무리 잘해도 무슨 위험까지 제거되는 건 아니고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되는 건 아니고 비체계적임이 제거된다. 자, 그러면 이왕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 효과를 크게 하고자 한다면 자산 수가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자산 수가 많을수록 2개 좋아, 3개 좋아? 3개 좋아, 3개. 포트폴리오 구성 항목 수가 3개 좋아, 5개 좋아? 5개 좋아. 자산 수가 많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지고요. 두 번째, 수익률의 움직임이 다른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게 포트폴리오를 짜달라 그랬어요. 같은 방향 가면 안 돼. 유사한 방향 안 좋아. 다른 방향. 한 놈이 안 좋을 때는 한 놈이 좋아야 되고, 한 놈이 좋을 때는 한 놈이. 선생님 그거 말고 다 좋은데 투자하면 안 되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된 수익을 못 얻는다니까. 다 좋다는 말은 거꾸로 해석을 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다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같이 잘 되고 같이 안 되는 건 하나 투자하는 거나 분산 투자하는 거나 차이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수익률의 움직임이 유사한 방향이 아니라 동일한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나 반대 방향으로 가게. 그러려면 상관계수가 있는데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즉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포트폴리오가는 커지는데 저한테 이 얘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상관계수. 자, 따라해봐요. 상관계수. 자, 우리 부동산학개론에 3대 계수가 있어요. 3대 계수가. 하나는 상관계수, 하나는 입지계수, 하나는 변이계수인데 요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상관계수, 그 다음에 입지계수, 그 다음 변이계수.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시험 5번 치면 한 3번 정도, 입지계수는 시험 5번 치면 한 한두 번 정도, 변이계수는 한 번 정도나 안 나올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관계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갑니다. 자, 상관계수란 놈은 최대값이 플러스 1 또는 1입니다. 자, 플러스 1이나 1이나 같은 말인 거 알죠? 예, 간혹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플러스 1과 1은 같은 말이에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 항상 요 사이 값으로 움직여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상관계수 플러스 1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A와 B에 각각 50%씩 분산 투자를 했는데 얘가 10% 좋았더니 얘도 10% 좋고 얘가 30% 안 좋았더니 얘도 30%가 안 좋다. 이게 상관계수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은요. 얘가 10% 좋으면 얘가 10%안 좋고 얘가 30%안 좋으면 얘가 30% 좋고 이게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관계수 플러스 1의 의미는 얘 좋은 만큼 같은 방향으로 다 좋아지는 거 맞습니까? 얘 안 좋아질 때는 얘 안 좋아지는 크기만큼 다 안 좋아지는 거 맞습니까? 이럴 때는 1개 투자하건 10개 투자하건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짜도 포트폴리오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분산 효과가 없지. 근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일 때는요. 여기 10% 수익 안 좋은 거 얘가 만회시켜줍니까? 얘가 30% 손해본 거 얘가 만회시켜줍니까? 그럼 철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언제 버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포트폴리오 공부할 때는. 이러다가 돈 맨날 본전인데 돈은 언제 버나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이론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배합을 한번 찾아보자는 논점이야. 알겠죠? 돈은 알아서 나중에 벌어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알아서 벌고 저는 포트폴리오가 뭔지를 여러분들 알려드려야 되니까 상관계수가 뭔지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때 상관계수가 플러스일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트폴리오 효과가 전혀 없다. 효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일 때가 있는데 플러스 먼저 알려드릴게요. 0.7, 0.5 이런 걸 플러스라 그래요. 상관계수 마이너스 먼저 알려드릴게요.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5 이런 걸 마이너스라 그래요. 그럼 마이너스 1은 효과가 최대가 되는 거고. 자, 그럼 갑시다.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상관계수가 1일 때는 효과가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없는 거고. 1보다 작으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상관계수를 4등분 하는데 1일 때는 효과가 없고 1보다 작을 때 세 가지 경우는 무조건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럼 적어 놓을게요. 상관계수 플러스일 때 포트폴리오 효과 있나요? 있나요? 이것도 효과 있나요? 이것도 효과 있어요? 효과는 크기는 좀 다르겠죠? 예, 효과가 다 있는데. 첫 번째는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예요. 효과 있긴 있는데 효과가 조금 크고 작고. 두 번째는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효과가 있긴 있는데 효과가 크고. 마이너스일 때는 효과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되는 겁니다. 비체계적임을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네 개를 대답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2등분부터 합시다. 상관계수가 1일 때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1일 때는. 그럼 플러스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해서 그렇지? 작아서 그렇지. 마이너스일 때는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커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일 때는요, 효과가 최대가 되어서 비체계적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읽어보세요. 우리 지금 위험 공부했습니까? 아울러서 포트폴리오라는 걸 공부했습니까? 예. 핵심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핵심 나오는 것만. 다시 갑니다. 우리가 흔히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체계적 위험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피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 감수하면서 수익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할 테니까 위험과 수익은 상세 비례고, 예를 들면 뭐 이자율, 인플레, 경기 변동 같은 게 있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피할 수 있는 거고, 비체계적 위험 피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되고, 어떤 거 있냐면 뭐 법적인 문제, 영업 경비의 변동, 근로자의 파업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됐나요? 체계적 위험은 피해 못 피해? 못 피해. 뭐만 피해? 비체계적 위험만. 비체계적 위험 피하기 위해서 뭐 하죠? 포트폴리오 짜죠. 자, 포트폴리오는 집중 투자, 분산 투자. 어떤 위험 제거하고? 비체계적 위험 제거하고. 어떤 수익 얻는 건데? 안정된 수익 얻는 건데, 자산수는 많고 수익률은 유사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굳이 마이너스 1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값이 많을수록 작을수록, 되도록이면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지는 거다. 그랬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럼 상관계수가 2분포로 나누면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가 있는데, 일단 1인 경우는 효과가 없고 1보다 작은 경우는 효과가 있는데, 플러스일 때는 효과가 있는데 작고, 마이너스일 때는 효과가 있는데 크고, 마이너스일 때는 1일 때는 비체계적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효과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요까지 복습. 진도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알고 가야지, 알고. 다 아나 이거? 복습. 한 번 더 해보죠. 지렛대 효과는 세 가지 공부한다 그랬어요.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썼을 때 벌어지는 일인데, 부채를 쓰면 수익만 커지는 게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도 위험이 같이 커지는 거예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부채를 안 쓰는 방법밖에 없지, 부채를 쓰면 위험은 무조건 증가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순서가 지총자 순서인데, 제일 큰 게 지분 수익률, 그 다음 통자분 수익률, 그 다음 저당 수익률인데, 제일 중요한 건 지분 수익률을 어떻게 구할까 하는 문제예요. 지분 수익률은 내 돈 수익이자, 내 돈 수익이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계산 문제 시험에 나왔을 때 지분 수익률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손이 먼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내 돈 수익이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돈 수익이자. 제일 밑에 뭐? 그다음 이자. 제 말을 잘못 이해하고 내 돈 수익 이자 이런 분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되고 내 돈 수익 이자, 항상 시계 방향으로 내 돈 수익 이자. 지렛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수익에는 위험이 다르죠. 근데 위험이라고 해서 같은 위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누는데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법적 소송 문제 등 특정 개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위험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임에 속하고, 이자율,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피할 수 없는 체계적임이 되는데, 체계적임은 피할 수가 없으니 감수하면서 수익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이어서
위험과 수익의 같은 관계를 상쇄관계, 비례관계, 서로가 서로를 커버해주는 관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포트폴리오란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임을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 배합인데 자산 수가 많고 수익률이 다른 방향이나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고 상관계수가 낮아서 마이너스 1로 가게 할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지는데 상관계수가 1인 경우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전혀 없고 1보다 작은 경우는 1만 아니라면 플러스 값을 가지든 마이너스 값을 가지든 마이너스 1 값을 가지든 효과는 있는데 그 효과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면 효과가 있는데 작아. 마이너스는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커. 마이너스일 때는 그 효과가 최대가 된다까지를 이번 시간에 정리하셨습니다. 교재를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교재 40쪽으로 갑니다. 교재 40쪽에 가시면 40쪽 제일 밑에 2번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이펙트 찾았습니까? 1번의 의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의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 잡은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 그런 말 찾았습니까? 자, 자기 잡은 수익률 할 때 수익이란 글자 동그라미. 자기 잡은 수익률을 할 때 수익이란 글자 동그라미. 그리고 수익 위에다가 하나만 씁니다. 위험이라고 또 씁니다. 위험. 자, 그럼 대답하세요.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써서 수익을 높이려는 효과잖아요. 수익이 높아지면서 뭐도 같이 커진다. 위험도 같이 커진다. 가로 2번으로 내려갑니다. 지렛대 효과라는 표현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오는데 다른 건 됐고 동그라미 1번만 체크. 무슨 지렛대? 정의 지렛대만 공부합시다. 정의 지렛대에서 제일 큰 게 무슨 수익률? 지만 동그라미. 두 번째로 큰 게 무슨 수익률? 총만 동그라미. 세 번째는 무슨 수익률? 저만 동그라미. 그러면 정의 지렛대는 어떤 순서? 지, 총, 저. 그런데 저당 수익률 옆에 보니까 금리, 이자율 나옵니까? 그 두 개 한 번에 네모를 빵 쳐둡니다. 저당 수익률을 두 글자로는 금리, 세 글자로는 이자율. 하셨나요? 예. 쭉 내려오시면 박스 안에 총자본 수익률이 있고 오른쪽에 지분 수익률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지분 수익률 공식에다가 별표한 게. 자, 지분 수익률 관한 공식은 지분 투자액분의 순수익 마이너스 이자 지급액 맞나요? 근데 요거 우리가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한다? 내 돈, 수익, 이자. 한 번 더. 내 돈, 수익, 이자. 그렇게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이번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 나옵니까? 1번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됐고 2번에 총위험 찾았습니까? 총위험은 뭐 더하기 뭐? 체계적 위험 플러스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할 때 채 동그라미 한번 하고 비체계적 위험 할 때 비만 동그라미 한번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하지 마시고 그냥 체비 그렇게 해요. 체비 한번 해봅시다. 절 보세요. 제가 물으면 체비 한번 해봐요. 알겠죠? 물었을 때 체비예요. 물었을 때. 자, 파업 경비 변동 법적인 문제. 비비. 이자율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채. 모든. 채 개별. 위험 커지면 수익 커진다. 채 했잖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걸 제거하려고 해. 비. 피할 수 없는 거. 채. 피할 수 있는 거. 비. 요 느낌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 앞에다가 별표 하나만 때려주시고 표 안에 있는 내용들은 글자 하나 빼놓지 말고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했어요? 네.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셔서 3번으로 가봅니다. 3번. 한 장 넘기셔서 3번으로 가시니까 위험과 수익의 관계 나옵니까? 자, 가로 1번에다가 체크 표시. 3번에 가로 1번에다가 체크 표시. 자, 위험과 수익의 무슨 관계라고 제목이 나옵니까? 상쇄. 상쇄란 글자 동그라미. 그 옆에 뭐도 동그라미? 비례도 동그라미. 두 줄 내려오시면 피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애 동그라미. 가로 안에 무슨 위험? 체계적의 동그라미. 자, 그럼 대답하세요.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죠? 상세와 같은 말 비례. 이때 위험은 피할 수 없는 무슨 위험이 커질 때? 체계적 위험이 커질 때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쌤, 그러면 피할 수 있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어떡하는데? 자꾸 물어요. 비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피하시면 돼요. 알겠죠? 비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뭐 하면 되고 피하면 되고, 체계적 위험은 피하니까 못 피하니까 이거 감수하면서 수익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커질 때 수익이 커집니까? 그러면 체계적 위험이 커질 때 수익이 커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험에는 1년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1년 뒤에,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1년 뒤에 제가 물어요. 어떤 힘이 커질 때 수익이 커지나요? 그랬을 때 체계적 힘이 커질 때 수익이 커지죠라고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가 돼요.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가방만 들고 학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의식 없이. 가방만 들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1년 뒤에 시험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어떤 힘이 커질 때 수익이 커지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다니까. 어떤 힘이 커질 때 수익이 커져요? 체계적 힘이 커질 때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비체계적 힘이 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체계적 힘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한번 봅시다.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포트폴리오 이론 나옵니까? 자, 1번.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의. 자, 첫 번째 줄에 분산 투자 찾으셨어요? 예, 분산의 밑줄. 비체계적 위험 제거 또는 감소 찾으셨어요? 비체계적 위험의 밑줄. 안정된 수익이란 말이 보이세요? 안정된의 밑줄. 자, 밑줄한 거 그러면 3종 세트. 포트폴리오는 집중 투자 아니고 분산 투자. 체계적 위험 제거하는 거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 포트폴리오 통해서 얻고자 하는 수익은 안정된 수익.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자산수가 많을수록 많을수록의 동그라미. 수익률이 무슨 방향? 반대 방향 동그라미, 반대 방향. 많을수록 동그라미, 반대 방향 동그라미. 한 줄 내려오니까 두 줄 내려오니까 동그라미 이번에 상관계수 마이너스 1 보이세요? 마이너스 1에 동그라미를 하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동그라미 하고 화살 표시 아래로. 화살 표시 아래로. 상관계수가 되도록이면 말수록 낮을수록 포트폴리오가가 커진다 하는 겁니다. 쌤이 지난주 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나도 안다고 나도 했는 거 한 번 더 하자고. 했다고 다 하는 거 아니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시니까 보충학습에 상관계수 나옵니까? 거기다 별표 하나 때려놓으세요. 상관계수 앞에다. 보충학습 상관계수 앞에다 별표 하나. 때렸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별 자산들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을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얘가 언제나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갖는 거 맞습니까? 이 말은 최대값이 플러스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요. 2번.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어떻게 돼요?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 즉 효과가 없어요. 상관계수가 1보다 작으면 효과는 무조건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상관계수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이면 비체계적 힘이 완전히 제거된다까지 토시나 틀리지 말고 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효율적 투자성과 최적 포트폴리오 요거는 1월달 가서 하도록 하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니까 4번에 화폐 시간가치 계산 나옵니까? 요거 오늘 다 보지 않고요. 3번에 감채기금계수 보여요? 6번에 저당 상수 보여요? 두 개만 할 거예요. 감채기금계수하고 저당 상수. 참고로 28회 시험이었던 올해 시험에서는 4번이 떴어요. 일시불에 현가계수가 떴어요. 일시불 현가계수. 올해 시험에 4번 떴다고 하면 4번 체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체크하고 난리 났는데 올해 시험 이게 뜨면 내년 시험은 안 나오면 되고 올해 시험은 그래서 특히 3번과 6번 감채기금계수와 저당 상수가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번, 6번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볼게요. 쉬겠습니다.